한 여성의 51년이 세 줄짜리 사망 기사로 축소될 때 그것을 읽은 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름도, 직업도, 꿈도 기록되지 않는 삶. 20세기 유럽의 수많은 여성이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는 어머니의 자살 소식을 듣고 7주 뒤에 펜을 들었어요. 장례식에서 타오르던 글쓰기 충동이 곧 사라질 거라는 직감 때문이었죠. 그가 남긴 69페이지는 슬픔을 토해내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을 다듬을수록 사실에서 멀어진다는 것, 언어라는 도구 자체의 결함을 기록한 글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조차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책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묻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담는다는 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소망 없는 불행,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봅니다. (1971년 11월) 어느 토요일 밤이었어요. 오스트리아 남부 케른텐주의 지방지 사회면에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기타난, 교통사고와 소도둑 사이에 끼어있던 세 줄. 토요일 밤 A면, 지읍의 51세 가정주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 이것이 한 여성의 51년을 세상이 기록한 전부였어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그녀가 무엇을 꿈꿨고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죠. 하지만 이 세 줄을 읽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페터 한트케. 29살의 오스트리아 작가였어요. 6년 전 프린스턴 대학의 문학 토론회에서 독일 문단의 원로들을 향해 당신들의 글은 묘사 불능이라고 소리쳤던 23세 반항아. 아방가르드 연극으로 유럽 무대를 뒤흔들었던 젊은 파괴자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무감각한 말문 막힘. 그가 훗날 책에서 자기 자신의 첫 반응을 묘사한 표현이에요. 한트케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강렬한 충동을 느꼈어요. 이것을 써야 한다는 충동이었죠. 하지만 그 충동이 다시 침묵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7주 뒤 책상 앞에 앉은 한트케는 지방지의 세 줄짜리 사망 기사를 자기 책의 첫 문장으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묻죠. 이 51세 가정주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15살에 집을 떠난 용기가 있었고 한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팔라다와 도스토옙스키를 읽었던 여성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수면제 배갈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1972년에 출간된 이 책의 제목은 소망 없는 불행이에요. 독일어 원제 분슐로제스 웅글용. 소망조차 소멸한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불행한 것도 모자라 소망할 의지마저 꺼져버린 상태를 가리키죠. 밥 딜런의 노랫말이 에피그래프로 실려 있어요. 태어나느라 바쁘지 않은 자는 죽어가느라 바쁜 법이라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글로 옮기려 한 아들의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1920년 오스트리아 케른텐주 그리펜. 알프스 남쪽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마리아 시백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슬로베니아계 소수민족 목수의 딸. 5남매 중 넷째였죠.
할아버지는 사생하였고 가족은 남의 땅을 붙이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일할 손 하나가 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학교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산수도 잘하고 글도 잘 읽었어요. 선생님이 상급학교 진학을 권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교육은 여자에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마리아의 가능성은 아버지의 한마디에 봉인되었습니다. 한트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여성의 정기를 위한 표준 공식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죽는 공식.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던 삶이에요. 케른텐주의 슬로베니아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차별 속에 살아왔어요. 나치가 정권을 잡자 슬로베니아어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슬로베니아계 마을들은 게르만화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죠. 마리아가 태어난 시대와 장소는 가난하고 소수민족이며 여성인 사람에게 가능한 삶의 폭을 극도로 좁혀놓았습니다. 학자 세실 카조르 조라흐는 밥 딜런의 에피그래프가 마리아의 운명을 정확히 요약한다고 분석했어요. 태어나느라 바쁘지 않은 자는 죽어가느라 바쁜 법이라고. 마리아는 태어나느라 바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닫아버린 문 앞에서 마리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집을 떠나는 것이었죠. 15살이 되던 해 마리아는 집을 떠났어요. 알프스 기슭의 호숫가 리조트 호텔에서 일자리를 구한 거였죠. 맨 처음 맡은 일은 설거지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익고 접시 위로 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밭에서 등이 휘어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단함이었죠. 적어도 이곳에서는 마리아 자신이 선택한 피로였으니까요. 마리아는 설거지에서 객실 담당으로, 객실에서 부주방장으로, 다시 주방장을 거쳐 회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트케는 이 시기의 어머니를 밝고 남을 잘 돕는 사람이었다고 적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함께 노래하고 웃고 호수에서 수영도 했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었고 마리아도 자기 이름에 답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는 감각. 교육은 여자에게 낭비라며 문을 닫았던 아버지 곁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리아의 51년 중 이 시기만이 유일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호텔에는 손님들만 오는 게 아니었죠. 전쟁이 유럽 전역을 집어삼키던 시절 케른텐주에도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들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에리히 쇠네만. 독일에서 온 은행원이었죠. 나치 당원이었고 이미 본국의 아내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마리아는 임신했습니다. 1942년 전쟁이 한창이던 해였어요. 쇠네만은 자기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 없었죠. 유부남이었으니까요. 미혼모라는 낙인은 그 시대 오스트리아 시골 여성에게 사회적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호숫가에서의 빛나는 나날, 마리아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에 답할 수 있었던 시절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하나, 체면을 위한 결혼뿐이었습니다. 리호모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 마리아는 서둘러 결혼해야 했어요. 상대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독일군 하사관, 브루노 한트케였습니다. 사랑이 아닌 체면 때문에 맺어진 결혼이었죠. 1942년 12월 6일, 페터가 태어났어요. 아이에게 남은 것은 생부 쇠네만의 피가 아니라 계부 브루노의 성뿐이었습니다. 한트케라는 이름, 마리아가 원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결혼 직후 마리아는 남편을 따라 베를린 판코프로 이주했어요. 연합군의 폭격이 밤마다 도시를 뒤흔들었죠. 방공 사이렌이 울리면 젖먹이를 안고 지하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 건물이 무너지는 진동. 그런데 폭격보다 더 무서운 건 집 안에 있었어요. 브루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만 마시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죠. 마리아는 바깥에서는 전쟁을, 안에서는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1948년, 전쟁이 끝나고 가족은 소비에트 점령구역을 탈출해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어요. 고향 그리펜에 도착한 마리아가 발견한 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다시 합쳤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이 넷을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호텔에서 웃고 노래하던 21살의 마리아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30이 채 안 된 나이에 이미 삶의 모든 가능성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 한트케는 어머니의 주선으로 카페에서 생부 세네만을 처음 만났어요. 마리아가 간절히 원했던 만남이었죠. 하지만 카페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한트케가 반복해서 한 말은 딱 하나였어요. 언제 집에 가요? 자기가 태어나게 된 원인인 남자 앞에서 아들이 원한 건 그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전후 오스트리아의 시골 마을로 돌아온 마리아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한트케의 표현을 빌리면 청결하긴 하지만 변함없이 비참하기만 한 가난이었습니다. 필요를 줄이고 줄여 그것이 악덕이 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더 줄여야 했죠. 바닥은 늘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식탁 위의 그릇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아이는 이미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 가난 속에서 아이를 더 낳을 수는 없었죠. 마리아는 뜨개바늘로 3번이나 스스로 낙태를 감행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여유도 없었어요. 자기 몸을 자기 손으로 다치게 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한트케는 이 사실을 짧은 문장 하나로 기록합니다. 감정도 판단도 붙이지 않은 채. 넷째 아이는 마리아가 40살이 되어서야 태어났습니다. 매일이 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삶고 아이들 밥을 차리고 남편의 술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녁이면 같은 부엌에서 같은 식기를 씻었죠. 마리아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 여유조차 사치였습니다. 만성 편두통이 시작되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어요. 의사는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증상뿐이었죠. 마리아를 아프게 만든 건 병이 아니라 삶 자체였으니까요.
이 여성에게 필요했던 건 약이 아니라 다른 삶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삶은 처방전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한특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팔라다, 도스토옙스키, 포크너. 자기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문장 속에 펼쳐져 있었죠. 독서는 마리아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빈틈이었어요. 설거지물에 손을 담근 채로도 머릿속에서는 소설의 한 장면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특혜는 이렇게 적어요. 독서를 함으로써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감싼 껍데기로부터 벗어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문장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야기할 줄 몰랐던 여성이 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발견한 거니까요. 마리아는 소설 속 인물들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각성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한특혜는 곧바로 이어서 씁니다. 문학은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녀에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독서가 마리아에게 선물한 것은 탈출이 아니라 함정의 자각이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도 선명해졌으니까요. 말할 수 있다는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폭력적이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고 마을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눈만 달라졌을 뿐이죠. 자기 감옥의 벽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눈. 그 눈으로 매일 같은 벽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특혜는 끝내 쓰지 못합니다. 1971년 11월 18일이었어요. 마리아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차분하게. 아들 페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잠들게 되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한특혜는 이 문장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말이 진실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수면제 배가를 구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11월 19일, 마리아는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정돈하고 손톱 관리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빨간 우산을 하나 샀었죠. 이 빨간 우산에 대해 한특혜는 아무런 해석도 달지 않아요. 마지막 자기 주장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줄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내일도 비가 올 거라는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었을까요? 한특혜의 침묵 속에서 빨간 우산은 답을 갖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딸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막내 아들과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마리아는 처방전으로 받아둔 수면제 배가를 꺼냈습니다. 항우울제와 함께 전부 삼켰어요. 속옷을 여러 겹 입었고 머리 수건으로 턱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51세 가정주부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한특혜는 어머니의 마지막 행위들을 나열하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미용실, 손톱, 빨간 우산, 여러 겹의 속옷, 턱을 묶은 머리 수건.
이 목록을 읽는 사람의 가슴이 조여오는 건 한트케가 슬프다고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배제함으로써 감정이 증폭되는 역설. 일본의 비평가들은 이것을 맛도 정도 없는 형식이라고 불렀어요. 몸이 건조함이 오히려 충격과 상실감을 역으로 전달하는 이 책만의 핵심 기법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거의 7주가 되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근교 크론베르크의 자택에서 한트케는 펜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토록 강렬했던 글쓰기의 충동이 다시 침묵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서둘러야 했죠. 직전의 소설, 짧은 편지, 긴 이별을 막 완성한 상태였어요. 아내와는 별거 중이었고 딸 아미나는 겨우 2살 7달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원고가 완성되었어요. 처음에 붙인 가제는 무관심한 공포였습니다. 그 다음엔 무관심한 혐오로 바뀌었죠. 최종 제목 소망 없는 불행은 레지덴츠 출판사의 편집자 게르트루트 프랑크가 제안한 것이었어요. 3번의 제목 변경. 불행을 어떤 단어로 불러야 하는지조차 결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1972년 초판 3만 부가 인쇄되었고 이후 독일어권에서만 4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한트케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읽힌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한트케는 어머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그녀, 아이, 그 여자, 이렇게만 지칭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문장을 다듬을수록 사실에서 멀어진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듬지 않으면 어머니의 삶이 또다시 신문의 세 줄로 환원될 거라는 두려움 사이에서요. 여성의 정기를 위한 표준 공식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죽는 그 공식이 바로 어머니의 개성을 말살한 도구였음을 한트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쓰면서 동시에 공식을 부수려 했던 거죠. 6년 전 프린스턴에서 묘사 불능을 외쳤던 아방가르드 파괴자. 그 젊은 반항아가 쓴 가장 절제된 슬픔의 기록이에요. 마지막 자기 고백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글쓰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쓰는 행위가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상실이었음을 인정하는 문장이에요.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래요. 나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쓰겠다고. 이미 69페이지에 걸쳐 어머니의 삶 전부를 써놓고도 더 쓰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이행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슬픔에 대한 글쓰기는 끝낼 수 있는 종류의 작업이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한트케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에 메모를 적었어요. 아미나는 오늘 2살 7달이고 어젯밤 어머니가 자살했다고. 딸의 성장과 어머니의 죽음이 같은 문장 안에, 같은 프레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호흡 사이에 공존하는 이 메모가 어쩌면 69페이지짜리 책보다 더 정확하게 한트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초판 3만 부로 시작된 이 작은 책은 독일어권에서 40만 부 이상 팔렸어요. 노르웨이 작가 까를 오베 크나우스고르는 우리 시대 독일어로 쓰인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도 자기 어머니의 삶을 같은 방식으로 썼어요. 의도적으로 감정을 절제한 산문, 가난한 배경의 어머니를 복원하려는 시도. 2 사람 모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트케는 2019년에, 에르노는 2022년에요. 한트케의 노벨상에는 거센 논란이 뒤따랐어요. 유고 내전 당시 세르비아를 옹호했던 행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책만큼은 논란 너머에 있습니다. 신문에 세 줄로 축소된 한 여성의 삶을 복원하려 한 아들의 시도. 그리고 그 시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다는 정직한 고백.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제목은 마리아의 상태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것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